자, 하자연 의사표시죠. 229페이지예요. 거기에는 민법 110조가 규정되어 있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자연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자,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취소권 발생한다는 게 효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해당되면요.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요 2항을 바로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입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요 요건이 추가되죠. 3항.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먼저요. 그러면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여기에 관한 규정은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민법 110조. 이 110조에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이 취소권 발생 근거는요. 이것은 가행 규정입니다. 미리 포기하는 내용의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왜냐? 그 이유는요.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개인의 자유권을 의사결정의 자유권을 침해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한 사람,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법규를 위반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 표의자를 보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반하여 위반하여 미리 사기 강박을 했더라도 취소 못한다라고 취소권 포기했다 하더라도 포기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 약정은 이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무효. 이게 이제 109조와의 차이점이에요. 민법 109조 착오에 의한 취소죠. 이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가요, 우리가 좀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권 하지 말자, 행사하지 말자 라고 미리 약속하면 그 약속은 유효해요. 이렇게 요거부터 먼저 챙겨놓고요. 그러면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기에 해당되려 그러면 어떤 요건을 맞춰야 되는가, 갖춰야 되는가 살펴보죠.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해도 되죠. 뭐냐 하면 사기나 강박하는 사람은 첫 번째 사기자나 강박자는 의도적으로 사기나 강박을 해야 됩니다. 고의로 해야 됩니다.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주의에 의한 사기나 부주의에 의한 과실은 여기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과실은 제외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이러한 고의를 가지고 사기자는 기망행위를 했어야 되고요. 속이는 행위. 강박자는 고의를 가지고 강박행위를 해야 되죠. 강박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 행위는요, 전부 다 위법해야 되죠. 위법한 기망행위, 위법한 강박행위가 됩니다.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질서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신의식상 기망행위의 정도가 지나치거나 강박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에게 공포를 야기하는 모든 행위죠. 이때요, 기망행위, 속임수행위, 강박행위, 급준행위는 종류를 불문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침묵행위일지라도 상대방의 진실을 모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냈다면 그것도 뭐가 된다? 그래요.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고 침묵도 강박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위법해야 된다는 걸 대전제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기망행위나 강박행위에서 기망행위에서니까
진실을 모르는 착오에 빠지게 되죠. 착오에 의해서 하에서 의사표시를 해야겠죠. 또 강박행위는요. 강박행위는 공포심을 발생시켜서 공포심 하에서 공포심 때문에 말이죠.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존재하게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말에서는요. 네 번째 어떤 의미냐 하면 여기 기망행위로부터 의사표시가 들어왔고 강박행위로부터 의사표시가 나온 거죠. 그 단계가 뭐냐. 기망행위 때문에 착오가 이루어졌고 강박행위 때문에 공포심이 발생했어요. 그 착오 있었기 때문에 의사표시했고 공포심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표시했다는 거죠. 이러한 관계는 뭐냐. 강박행위 원인으로 착오에 빠뜨렸다. 결과적으로. 기망행위에서 착오, 또 착오를 원인으로 해서 의사표시했다. 결과적으로. 또 강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공포심이 발생했다. 공포심을 원인으로 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이런 원인 결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인과관계가 이들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때 인과관계의 의미는요. 객관적으로 평가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주관적 인과관계로도 족하다. 라는 것입니다. 이 주관적 인과관계라는 것은 뭐냐. 이 의미는요. 이것은 바로 표의자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표의자를 중심으로 해서 착오, 즉 사기를 당해서 착오에 빠졌느냐, 표의자 중심으로 해서 공포심이 발생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즉 보통 사람이라면 그 정도에 속았을까, 보통 사람이라면 그러한 강박행위 정도의 겁이 났을까, 공포심이 생겼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보통 사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의사표시하는 그 표의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주관적 인과관계라 그래요. 이러한 네 가지 요소를 갖추면 드디어 뭐라고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 되면 효과로서요.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당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래 되겠죠. 취소하면 유효한 법령위를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로 간주해버린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제3자가 사기강박했을 때 여기까지는 뭐냐. 여기까지는 이런 경우죠. 갑과 을 사이에 갑의 토지를 을이 매수하면서 예컨대 10억에 시가대로 매수하면서 이 매수인 을이 갑을 속였거나 또는 강박행위를 했다. 그래서 갑이 속아서 또는 갑이 겁이 나서 공포심이 생겨서 그래 팔겠다라고 의사표시했다면 이때는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표의자. 이 표의자가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이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 이게 을이라는 사람이 고의로 왜? 사기 강박자니까 고의로 사기 강박행위, 기망행위, 강박행위를 했어야 되고 그로 인하여 착오에 빠지고 그에 의하여 공포심이 발생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의사표시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이 갑이라는 사람을 을이 사기 강박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도 줄 수 있잖아요. 똑같이 갑의 소유 토지를 이렇게 10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됐는데 을이 그런데 얘가 왜 팔았냐 하면 여기에 있는 병이라는 사람이 얘가 이 토지를 팔게 만들고 돈을 10억 받으면 자기가 변제받기 위해서 예컨대 얘가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말이죠. 채무자의 재산을 빨리 팔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박행위했다. 아니면 얘가 사기행위를 쳤다. 사기를 쳤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이 갑이 속아서 의사표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위에 있는 것과 이게 차이점입니다. 여기는 아무런 제한 없이 바로 취소해도 되죠. 왜?
이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호 필요성이 없으니까 취소를 이렇게 마음대로 인정하면 되죠. 왜? 이 사람이 사기강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다르잖아. 이럴 때는 을이 보호할 필요성이 있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원리가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이 을이 상대방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취소하면 되겠죠? 보호 필요성이 없다. 이게 없는 때는 여기에 있는 갑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보호 필요성이 없는 때가 언제냐라고 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더란 거야. 이 의사표시, 제3자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한 이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이 사실을 제3자로부터 사기당해서 자기한테 의사표시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다면, 부주의에 있었다면, 과실 이런 상태라면 뭐예요? 이걸 인정해도 무방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요,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상대방의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죠?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악이 알았거나 또는 과실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만 취소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요 두 개의 모습을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죠? 자, 우리는 교재요. 살펴보시면 230페이지에 요건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양갈 1번 2단계 고의가 있을 것 같은데 2단계는 뭐 몰라도 괜찮습니다.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죠. 속임수입니다. 그 기망행위는 양갈로 3번 위법해야 되죠. 위법이란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상대방 배려한 적고 자기 혼자 이득을 취하려고 상대방을 속였다. 진실을 모르게 감추었다. 이게 전부 다 기망행위죠. 따라서 그 기망행위는 종류를 불문하고요. 그리고 위협한 행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판례도 몇 가지 넣어놨죠. 변치 세일 광고하는 것은 그 백화점이 상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을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렇게 해서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고객을 이렇게 기망당해서 의사표시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 내용을 옆에 판례를 이것저것 넣어놨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 말이죠, 과장 분양 광고 정도는 조금 약간의 과장하여 분양 광고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그러한 광고행위다. 이런 경우에는 기망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했죠. 위협한 기망이라 할 수 없다. 위법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냐? 이것은 취소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번이나 3번 한번 여러분이 살펴봐 두시면 좋겠다 이럽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갈로 4번에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인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 인관계가 뭐예요? 표의자 중심으로 판단하는 인관계이기 때문에 주관적 인과관계로 충분하다 이래놨죠. 그 다음에 강박의 의사표시도 그 모습은 구조가 똑같습니다. 2단계의 고의, 즉 고의가 있어야 하고 강박자가, 그 다음에 강박행위를 했는데 그 강박행위는 종류를 불문합니다. 즉 그 강박행위를 받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야기할 만한, 해를 끼칠 만한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 강박행위란 거죠. 그래서 침묵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했죠. 이 강박행위로 인하여 만약에 당사자 표의자가요 아예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로 강력한 강박이라면 이때는요 취소 문제가 아니에요. 110조 문제가 아니에요. 이때는 오히려 당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 232페이지 재료에 보시죠. 232페이지 재료에 보시면 거기 세 번째 줄이에요. 표의자의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이면 의사표시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취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이때는 무효이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죠?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강박의 정도가 아주 심해가지고 표의자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다라고 하면 이때 만약에 외부에 거래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효인 거래행위예요. 취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박행위가 위법해야 되죠. 법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따라서요, 설령 말이죠. 내가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권리가 고소권, 고발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 고발권 행사를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너 고발할 거야, 고소할 거야, 너 재산 내놔. 그러면 내가 고소 안 할게. 이건 전부 다 위협하죠. 이게 전부 다 강박행위로서 위협한 강박행위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강박행위 때문에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표시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이 인과관계도 뭐예요? 표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표의자가 뭐예요? 말한 사람 당사자예요. 그래서 주관적 인과관계에 있으면 족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효과는요, 상대방이 사기강박에 있을 때 뭐예요? 아무런 제한 없이 바로 취소하면 돼요. 그러나 제3자의 사기강박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여기에 요건이 하나 더 들어가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취소 못합니다. 이렇게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것이 여러분 교재는 233페이지에 그게 제일 위에 2번 점 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 해놓고 거기에 양갈로 2번 있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제3자의 사기강박을 일어나 의사표시했다면 그때는 그 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해놓고 여기에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제3자인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바로 대리인이 있어요.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쳤거나 강박한 경우, 자, 대리인이 사기강박한 거죠. 이때는요,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 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본인과 대리인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상대방은요, 이 상대방은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표의자죠. 의사표시한 표의자가 될 겁니다. 상대방은. 따라서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그쵸? 뭐 이게 대리인으로부터 사기당한 사람이잖아요. 이럴 때는 본인, 이 사람이 알았냐 몰랐냐 따질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대리인이 사기친 것은요, 본인이 사기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민법에서는 동일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동일시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은 자기가 사기당해서 의사표시했으니까 난 취소한다. 이것을요,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따질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자, 요것을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즉,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라 본인과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이게 피용자는 어떠냐? 피용자의 이 상대방, 근데 피용자가 상대방을 속였거나 사기 또는 강박행위 했다면 이때는 이 피용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제3자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자하고 피용자는 동일인이 아니라 그죠? 사용자하고 동일인이 아니에요. 동일인이 아니니까 이때는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책임지는 거예요.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대리는 본인과 같으니까 본인이 몰랐던 알았던 관계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피용자가 상대방한테 사기쳤다 그러면 이때는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만 상대방한테 취소당합니다. 상대방 취소권은 자기의 상대방 사용자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한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피용자는 제3자의 지위에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요 두 개만 조심하시면 되겠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 거기에 양갈로 1번 상대방의 의사표시 두 번째 줄부터 있어요. 판례는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아니다. 자, 대리는 제3자 아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 관계에 있을 때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다. 이때는 제3자의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이때 취소는 선의 제3자 대항할 수 없다 했죠. 자, 적용 범위 역시 신분행위에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신분법상에 별도로 규정을 뒀다. 특별 규정을 거기에 따른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법상 행위라든지 또는 대량 거래를 전제로 하는 그러한 거래 행위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착오와 사기는 경합을 인정한다. 우리는 앞에서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기와 하자 담보 책임은 이것도 역시 경합을 인정해요. 만약에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사기당해서 물건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물건, 매수한 물건에 큰 하자가 있더란 거예요. 그러면 이 매수인은 그 하자에 있음을 몰랐고 뭔데 과실 없이 이렇게 했다면 왜 몰랐겠어요? 매도인이 속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매수인은 사기당한 의사표시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자 담보 책임을 그래요. 매도인한테 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를 인정한다. 이걸 경합을 인정한다라고 합니다. 그걸 다 인정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민법 107조부터 민법 110조까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모양을 쭉 살펴봤습니다. 요건과 효과, 그죠? 자, 이 규정에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이 있어요. 이것을 여기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크게 두 가지 공통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107조와 110조까지는 어떤 사항이냐면 전부 다 무효 사유가 있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적용되죠. 예컨대 107조 비진위 표시할 때는 단서에 비진위 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대방이라면 무효다 그랬어요. 108조 통정의 표시는 언제나 당사자 사이에 무효라고 했어요.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소. 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를 했죠. 그러면 109조 110조는 취소 문제고, 그죠? 109조 110조는 두 개는 취소 문제예요. 그러면 107조와 108조는요 무효 문제예요. 이 무효와 취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하는 무효 취소예요. 이렇게 못한다라고 해서 선의의 제3자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모두 다. 그리고 이때 이 선의에 관해서는 우리 판례가 선의로 추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 추정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공통사항이에요. 두 번째. 107조, 108조, 109조, 110조인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규율하는 이 네 개의 조항은 그 적용 범위에서요. 적용 범위에서 민법의 영역에서만 적용하고 그 다음에 민법 중에서도 재산권에 관한 의사표시에만 적용합니다. 민법상 재산권에 관한 의사표시에서만 적용해요. 여기에만 적용한다. 그래서요. 민법이 아닌 상법인 특별법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주식 인수 청약이나 인수 청약의 의사표시 인데 적용 안 합니다. 또 어음행위요. 어음행위에 직접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특별 규정이 있다는 거죠. 전부 다. 또 두 번째요. 공법의 영역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법 영역. 예를 들면 행정법 영역이라든지
소송법 영역이요. 이런 데는 별개의 그 행정법 내용의 규정에 의해서 소송법 내용의 규정에 의해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된다. 그 다음에 민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민법은 재산법과 신분법이 있는데 신분관계에 관한 신분권에 관한 의사표시 여기에다가는 역시 신분법 영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혼인, 이혼, 인지, 입양, 파양 이런 의사표시 하는데 이때는 이 민법의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서 규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법 규정에 따로 둬놨습니다. 그리고 의사표시에만 적용되는 것이죠. 사실행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습득한다든지 선점한다든지 뭐 주소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사실적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영역에만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한 경우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면 통정 의표시 같은 경우에는 제3자가 상대방이 없는 그러한 의사표시일 때는 아예 적용할 수 없죠. 성격상 그죠. 왜? 상대방이 있어야 상대방과 합의해서 짜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해당될 때는 그것은 통정 의표시가 적용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 외에는 뭐 다 적용됩니다. 그죠?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두 가지는요,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효력 발생의 요건인데요. 즉,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효력 발생 요건 개별적으로 했고, 여기에는 뭘 보려냐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언제 그 상대방한테 효력이 발생하냐, 효력 발생 시기, 그리고 상대방이 당의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 즉 수령했을 때 또는 도달했을 때 그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수령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까? 즉 상대방을 보호하겠죠. 자, 도달주의,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의 수령 능력이 없는 경우, 이해를 못하는 능력인 자. 세 번째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도달시킬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그 상대방한테 도달을 시켜서 효력을 발생시켜 버릴 수 있는지 송달하는 방법입니다. 도달시키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여기에서 문제되는 거다. 자, 먼저요. 그러면 우리 민법상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상대방한테 효력이 발생하는가? 발생 시기. 여기는 대원칙 민법 111조를 넣어주고 1항에 주었어요. 여기서 그 상대방에게,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해서 도달주의를 선언해놨어요. 이렇게 이걸 원칙으로 선언했어요. 이걸 도달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취소권 행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예요. 청약, 승낙 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예요. 이런 건 뭐예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때는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럼 도달의 의미가 뭐냐? 상대방의 지배권에 이르러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도달입니다. 자, 그래서 235페이지 가보면 거기에 양갈로 3번에 도달주의 원칙을 설명해 놨죠. 거기에 보시면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도달의 의미를 정리해 놨습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둬야겠죠. 도달이라 하면 상대방의 지배권에 이르러서 그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르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나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내용의 편지가 수령이 되면 그 상대방한테 도달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상대방의 주소지에 우편함에 꽂히면 도달을 인지할 수 있겠죠. 또 우리 판례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이나 등기 우편물로 송달했을 때 그것이 특별히 반송됐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의사표시는, 그 편지는 상대방한테 도달했다고 일단 인정해 놓죠. 이름 추정합니다. 다만 보통우편으로 발송했을 때는 추정할 수 없다 해놨죠. 그래서 내용 증명 우편물이나 등기우편 이런 형태로 보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 내용들이 거기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살펴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도달주의예요. 다만 우리 민법에는요, 예외적으로 발송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발신주의를 예외로 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에는 양갈로 2번에다가 정리해놨죠. 이것은 암기사항입니다. 사원총회 소집 통지라든지 무권 대리행위에 있어서 상대방이 채권했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내버려 뒀다든지, 또 격지서 사이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 승낙의 의사표시는 발송하면 효력이 발생해버려요. 그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예외적 규정이다, 그죠?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양갈로 2번 발신주의, 이것은 여러분이 꼭 외우십시오. 자, 그러면 만약에 말이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럴 때는 그 의사표시를 밖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내기만 하면 효력이 생긴다라는 표백주의를 일반적으로 적용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에서 그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에 의한다, 이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유언의 경우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죠. 유언행위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표백주의냐, 즉 유언장에다 그냥 내 쓰기만 하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민법의 규정에서요, 유언자가 사망하면 이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민법이 정해놨어요. 예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유언의 효력 발생은 유언자가 사망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해야겠죠. 자, 이렇게 상대방 있는, 상대방 없는, 이렇게 정의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달주의를 취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도달주의를 취하면 도착하지 않거나 만약에 늦게 도착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표의자가 의미 없는 짓을 하게 되죠. 따라서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발생해 버립니다. 이렇게 도달주의를 취한 결과로서 당의 의사표시가 불착이거나 연착됐을 때는 그 불이익은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물이죠.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 236페이지에 당의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이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송한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사표시를 만들어서 발송할 때까지 당사자 능력을 다 갖춘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망했더라도 또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송한 의사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도달주의 원칙. 두 번째, 당의 의사표시를 수령했을 때, 도달했을 때 그 상대방이 수령 능력이 없는 상태. 이 수령 무능자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 수령했다 하도 이해할 수 없는 지능이다 라고 할 때 수령 무능력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민법은 수령 무능력자는요, 모두 제한 무능력자를, 제한 능력자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를 전부 수령 무능력자로 이렇게 취급합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우리 법에서는 이 상대방이 수령 무능력자가 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 즉
도달했다는 거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제한 능력자인 수령 무능자니까 여기에요. 제한 능력자인 수령 무능자한테는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죠. 이 법정 대리인이 도달했다는 사실을 도달을 안 후부터는 이때요. 안 후부터는 뭐가 된다고요? 표의자가 이때부터는 주장하면 되겠죠. 주장 가능 이래 되겠죠. 이때부터 가능합니다. 이때부터. 이때 수급하는 게 아니는 거 장래적 효력이죠. 장래적 효력입니다. 장래적 효력. 장래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된다. 안 때부터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말이죠. 이게 수령 무능자 쪽에서는 이 표의자는 주장할 수 없지만 수령 무능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죠. 인정은 무방해요. 표의자가 설령 주장할 수 없다 하더라도 수령 무능자 쪽에서는 야, 너 의사표시를 내가 도달했으니까 효력이 발생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수령 무능자 제도 112조입니다. 237페이지에요. 재료에 있죠. 보겠습니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 수령한 때죠. 도달한 때입니다. 제한 능력자인 경우, 즉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뭐로 취급한다? 그래요. 제한 능력자는 전부 다 수령 무능력자로 우리 민법은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주장하실 수 없다. 도달해서 효력 발생했다 말 못한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랬으니까 법정 대리인, 제한 능력자인 수령 무능자니까 그 자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게 되고 그 법정 대리인이 도달한 사실을 안다면이죠. 안다면.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주장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요. 자, 당사자인 상대방 있는 상대방 당사자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그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려고 했던데 그 상대방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불분명하다. 또는 그 상대방이 알기는 알겠는데 상대방의 소재, 주소가 도대체 불분명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도달시킬 수 없어요. 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도달시켜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또는 상대방 소재, 주소에 어디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표의자가 부주의가 없었다. 무과실 상태다. 라고 하면 이때 표의자는 이런 요건을 갖춘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송달하기 위해서 법원에 공시 송달을 해달라고 이것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법원은 이 두 가지 요건, 객관적 상황, 상대방 불명, 상대방 소재 불명, 이것이 확실한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표의자가 이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 다음에 무과실까지 확인되면 우리 법원은 이 내용을 인용하죠. 받아들이죠. 그래서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공시송달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민법에는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 요건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요건. 공시송달하기 위한 요건 뭐예요? 객관적으로는 상대방 불명, 상대방 소재 불명 이 둘 중에 하나. 주관적으로는 표의자가 이에 대해서 잘못이 없어야 돼. 이런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그래요. 법원이 공시송달을 허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공시송달을 허용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결정하면 여기는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아니면 관보에 공고하거나 아니면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정자적 방법에 의해서 공고합니다. 공고. 이 중에 게시나 공고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고하게 되면 바로 도달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상대방에게 효력이 발생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2주 간격이면. 다만 외국에 공시송달할 때는 2개월이죠. 2개월 경과해야 되죠. 이렇게요. 따라서 이렇게 제도 취하는 것이 바로 공시송달 제도예요. 공시송달 어떻게 한다? 이런 요건 하에서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의사표시에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문제 4가지 형태와 그 다음에 당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그리고 수령 능력자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도달시킬 수 있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당의 의사표시를 상대방한테 도달한 걸로 만들 거냐라는 공시송달의 문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대리 파트로 들어가게 되죠. 자, 대리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